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2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2020년 3월 25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아무런 제재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공포됨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통과되었고, 이 법으로 인해서 과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법이 미칠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식이법, 특가법 조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 중에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라고 된 부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휠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법을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문에 들어가는 자구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가로 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의 운전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등이라는 표현으로 다 포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건설기계 부분입니다. 건설기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 굴삭기 외 24종의 건설 관련 기계들입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고, 또한 일반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비해서 덩치는 크고 속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특가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어린이의 치사상 부분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가법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을 포함시키고 건설기계를 누락시켰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후에 이 법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돼야 된다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가로 열고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또는 자동차 등이라 하고 가로 열고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좀 큰 오토바이를 말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긴급자동차입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한다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차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긴급자동차 또한 자동차에 들어가고,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소형 오토바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전기 자전거 요건 미충족 원동기 장치와 스로틀 레버 방식의 전기 자전거도 원동기 장치로 분류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휠이 전동 장치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중에서 특히 전기 자전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속 25km를 초과하면 안 되고 무게가 30kg 미만이며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 방식으로만 지원을 하고 모터 출력이 350W 이하이며 중요한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KC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전기 자전거의 요건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등에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 킥고잉, 고고싱, 싱싱, 라임이라는 굉장히 큰 업체들이 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 20에서 30대의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죠. 특히 공무원 준비 중이거나 공무원인 분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사고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아닌 모터 달린 자전거, 이 부분에서 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면은 충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로 분류될 수도 있고 원동기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고도 맨 마지막에 KC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리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시행과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법 제도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합니다. 바퀴가 2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의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의 면허가 필수적인 여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전거와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km 이하 속도인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25km로 측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PAS 방식과 스로틀 레버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로틀 레버 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등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상 자전거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 전에 안전 운행 관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험 상품 개발과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명확하고 확실한 구분으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운행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장구, 헬멧이나 보호대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최고 속도가 15km에서 빠르게는 58km로 성능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고,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도 시급합니다.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성장하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판매 중이나 공유 서비스만을 위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동 킥보드용 보험 상품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 및 운전자 치료와 보상보다는 벌금, 변호사 비용, 대물 보상에 치우친 상품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고 상황 증명이 매우 어렵고 손해사정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물보다는 대인사고 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2017년과 2018년에 사고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로는 킥고잉, 고고싱, 싱싱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라임이라는 회사 또한 국내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면은 주로 서비스 지역이 젊은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남과 홍대, 그리고 롯데월드, 이런 식으로 대학교 근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전동 킥보드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IT 업체 또한 공유 킥보드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차도 킥고잉에 투자를 했고, 네이버도 고고싱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라임이라는 회사는 구글과 우버에서 투자를 받은 상태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 뛰어든 상태입니다. 주요 킥보드 업체의 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 굉장히 급속도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국내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만 대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또한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퍼스널 모빌리티와 사람 간의 사고, 퍼스널 모빌리티와 차 간의 사고,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단독 사고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 대 사람에 대한 사고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사고는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부상도 또한 그거에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유형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고 서울에서는 30건에서 50건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퍼스널 모빌리티 사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동 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은 심야 대리운전 기사가 출동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있던 빗물바지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원은 전동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여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상기해야 하는데 개인형 운송수단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보호대 등과 같은 인명보호 용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관련 어플은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고가 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62세 A씨를 대들받아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 외출혈로 다치게 한 24세 남성 B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인지기능이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되었지만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과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26세의 대학생 C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00m가량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75세 D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C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부터 이어졌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역시 자동차 등에 해당해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사에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관련 의무보험 상품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특가법에 의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또는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오면 국가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공시를 준비하거나 취준생 중에서 공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도 당연퇴직에 이 부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에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 내용에 당연퇴직, 결격사유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던 또는 지방직 공무원에 재직하던 국가직 공무원에 재직하던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기업에도 위와 같이 인사관리 규정의 결격사유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공기업 금융감독원과 수자원공사의 인사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 결격사유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내용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아니면 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만일에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공시족 그리고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면도로,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면도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층은 주로 10대에서 30대입니다. 공시족 또한 주로 20에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위반한 공시족은 공무원, 공사기업 취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민식이법에 포함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공시족이 퍼스널 모빌리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유발 시 공무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시족이 공무원 포기 리스크가 높아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포기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구매 취소 및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 저하로 업계 수익률 저하가 예상됩니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는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 이외에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 PM 업체는 상장 기업인 현대차, 네이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생산업체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투자자는 향후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이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칠 다양한 산업 예측 또는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이 유념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